퇴직하면은 건강보험료도 부담되시죠? 사실 직장 다닐 때보다 2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럴 때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좋은지, 연금 지원을 늘리는 것이 좋은지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이영 오기입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정도 금융기관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은 퇴직을 해서요. 투자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송영욱 TV라는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죠. 그 구분 기준을 보면 직장가입자는 직장인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이죠.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직장인이 아닌 사람,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차원에서 크게 다릅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월급의 9%, 월급의 9.5% 이렇게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을 합해서 보험료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는 그 대상이 되는 자산이 더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직장가입자는 자기 부담이 50%밖에 안 되죠. 월 보험료가 만약에 50만 원이라고 하면은 25만 원은 회사에서 내주고 자기가 부담하는 것은 50%, 25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100%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는 점. 비율로 보면은 지역가입자가 더 많이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을 본다고 하면은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공제라는 게 없습니다. 월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공제라는 게 없는데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재산공제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구성원 내용도 좀 다른데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부양자와 피부양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하고 세대원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직장에 다니시고 그 다음에 엄마하고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은 자녀들하고 엄마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직장 다니면서 소득이 있는 아버지가 부양자가 되는 거고 소득이 없는 엄마하고 자녀가 피부양자가 되는 거죠. 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도 안 내면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피부양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양자는 3가지 요건을 갖춰야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가족 요건인데요. 부양자하고 피부양자의 관계는 예를 들어서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 관계에 있거나 그다음 직계 비속하고 아들, 딸의 관계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 해야 되고 좀 예외적으로 형제자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모든 경우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형제자매가 미혼이어야 되고 나이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소득 요건도 갖춰야 되는데요. 피부양자의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양자 중에 누가 1년간 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재산 요건도 필요한데요. 피부양자의 재산이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해서 5.4억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5.4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다. 이게 시가 5.4억이 아니라요. 재산세 과세 표준 기수 5.4억이니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한 8억, 9억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자산 가진 사람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하면 건보료가 보통 2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아지죠?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이 월급 기준에서 소득 플러스 재산으로 해상되는 기준이 커지기 때문에 이때 2배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직장 다닐 때는 50%를 회사에서 부담해야 됐지만은 직장에 안 다니면은 내가 100% 다 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2배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60세 김모 씨 같은 경우는요. 퇴직 전에 월급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14만 원 내고 있었거든요. 나머지 14만 원은 회사에서 50%는 지원해 주니까 실제로는 28만 원인데 이 사람이 진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1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월급은 없어지고 국민연금 13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자기가 갖고 있는 아파트 7억 원짜리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료가 31만 원이 된 겁니다. 이것도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2배 이상 늘었죠. 왜 그렇습니까? 재산 부분이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포함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늘어난 거고 그리고 직장 다닐 때는 50% 회사에서 지원했지만 자기가 100%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2배로 뛰어온 거죠. 그래서 소득이 줄어도
퇴직하면 건강보험료는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지방에 사시는 62세 박모 씨를 봤더니 이분은 퇴직하기 전에 월급이 32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11만 원. 실제로는 22만 원인데 50%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니까 11만 원 냈고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연소득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아예 소득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가 한 4억 원짜리 있고요. 아파트가 3억 원짜리 있습니다. 그랬더니 건보료가 24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소득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보료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재산 부분이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들어가고 그다음에 직장 다닐 때처럼 자기가 50%만 내는 게 아니라 100% 다 부담하기 때문에 이렇게 2배 이상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가 상승한다는 점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단계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의하면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보험자 요 세 개 관점에서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요, 일단 보험료가 조금 인하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직장가입자는 대부분은 그대로인데 고소득 직장인자는 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대상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지역가입자부터 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좀 인하되었다고 하는데 지역가입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보험료 좀 구조가 좀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인하하는 구조로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은 평가소득제에서 소득정률제로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재산이 들어가잖아요. 보험료 산정할 때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2억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사실상 그 아파트는 팔리지도 않고 사실은 2억짜리라고 표현되긴 하지만은 이거 진짜 500만 원짜리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안 좋은 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2억으로 평가해가지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그런 평가 방법은 빼버리고 이제 소득 중심으로 소득 정률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좀 합리적으로 이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게 하겠고요. 재산 공제 예전에는 뭐 재산 공제를 300에서 1,350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이렇게 재산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공제해줬는데 그것이 5천만 원으로 바꿨고 지금은 이제 1억 원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중에 1억 원은 빼준다. 이것이 좀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도 그 보험료 산정할 때 적용을 했거든요. 자동차 가액에 비례해서 모든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고가 차량만 4천만 원 이상 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보험료 산정할 때 적용하고 4천만 원 이하, 4천만 원도 안 되는 자동차는 이제 보험료 산정에 전혀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 고소득자만 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직장 가입자 중에 월급 외 소득이 있으신 분들 있죠. 저도 직장 다닐 때 월급 외에 강의도 하고 책도 쓰면서 별도의 수입이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월급의 소득이 3,400만 원이 넘지 않으면은 그거 별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월급만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보험료 산정할 때 적용해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기준 3,400만 원을 2천만 원으로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3,400만 원을 넘어야지 초과 보험료가 나왔는데 이제 2천만 원만 초과돼도 초과 보험료가 나와지니까 고소득 그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좀 불리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피보험자 같은 경우 피보험자 되면은 보험료가 빵원이잖아요. 안 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이 기준도 예전에는 그 연간 소득이 3,400 밑으로만 되면은 피보험자가 되는데 이게 이제 2천만 원 이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피보험자 관리도 잘해야지 되지 자칫 잘못하다 2천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은 피보험자 대상에서 탈락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밝힌 것은요, 건보료를 동결시키겠다. 월급 동결은 속이 되게 쓰리죠. 그런데 건보료 동결은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어쨌든 대부분 지금 과거 건보료 추이를 보면요, 매년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결시켰다는 것은 어쨌든 건보료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대신에 이제 최근 신정부는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냐면 건보료를 동결하는 대신에 이제 조금 그 건보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이고 조금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과다 이용자 이런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 주변에 보시면은 병원을 굉장히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자주 다니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자기 부담률을 뭐 50%, 60%, 90% 이렇게 올린다 이런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입원, 뭐 의료 이용 이런 것들을 좀 막자. 그래서 대형 병원만 막 가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의료 쇼핑 같은 거 이런 거 좀 자제시키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허위로 지급 청구하고 이런 것들 잘 관리하겠다. 뭐 이런 방향으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건강보험료가 동결됐다는 거니까 금년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4가지 전략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양자 활용 전략. 피부양자가 되면 일단 건강보험료가 0원이니까 이것이 자격이 되면은 뭐 가족요건, 소득요건, 그 재산요건이 딱 맞는다고 하면은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뭐 꼭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은 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된다고 하면은 임의 계속 가입 활용 방법도 좋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직장 다니다가 퇴직을 하면은 건강보험료가 2배로 올라간다 했잖아요. 2배로 올라가면은 사실 소득은 좀 적은데 건강보험료 부담은 되게 커서 불리할 수 있는데 이미 계속 가입을 하면은 3년 동안 직장에서 다녔던 보험료만 내도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퇴직하면 반드시 이미 계속 가입 이것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해서 직장 다닐 때만큼의 건강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그렇게 되면은 2배까지 안 뛰고 그대로 건강보험료를 동결시킬 수가 있죠. 건강보험료 절감과 관련해서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적용 대상자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의 적용 대상자는 퇴직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 말이 우리말인데 바로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요. 제가 표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일이 2025년 7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8개월 전은 2024년 1월 1일이 되겠죠. 이게 18개월인데 그 18개월 기간 동안에 최소한 12개월은 직장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하기 직전 직장 생활 기간이 만약에 12개월이 안 되고 한 8개월, 뭐 6개월 이렇게 된 사람은 이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퇴직하면 무조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이 조건을 갖춘 사람만 임의 계속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적용 기간은 최대 3년이니까 최대 3년 동안 다 활용하는 게 좋겠고요. 혹시라도 3년 내에 지역가입자가 돼가지고 보험료를 내는 게 더 유리한 사람은 이걸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 바꿔도 됩니다. 그런 점이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절세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소득, 재산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과세에서 생긴 소득, 저율과세 상품에서 생긴 소득, 그다음 연금계좌에서 생긴 소득, 뭐 개인 투자형 국채 같은 데서 생긴 소득, 이렇게 절세 상품에서 생긴 소득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어떤 재산 산정할 때 빼줍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가 있겠죠. 금융자산이 10억 이상 돼도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금융자산 10억 정도 되는 사람이 부동산 자산도 있어서 건보료를 내게 돼 있지만은 부동산 자산이 없고 금융자산만 10억 정도 된다고 이걸로 10억 정도 된다고 하면은 건보료가 빵원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비과세 상품이 있습니다. 일단은 ISA 같은 경우는 1억까지 비과세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넣어도 건보료에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 일단 비과세 종합저축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상호금융의 예탁금, 그다음 출자금인데 예탁금은 3천만 원, 출자금 2천만 원. 여기에서도 한 5천만 원 정도 건보료 없이 자산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KRX 금을 뭐 금은방에서 살 수도 있지만은 증권 시장에서 KRX 금으로 사면요. 비과세도 되고요. 건보료에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식 매매 차익 비과세고요. 장기저축성보험 1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립식으로 넣는 경우에는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 되거든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몇 억대 비과세 할 수 있는 자산이 되고요. 분리과세 연금계좌 같은 경우도 건보료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 그리고 IRP, 그리고 개인 투자용 국채도 건보료에 적용되지 않고요. 투융자 집합투자기구라고 해서 이것은 인프라 펀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 우리나라에 뭐 도로를 건설하고 항만을 건설하고 그럴 때 국가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 펀드 만드는데 그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거기서 나는 수익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건보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분류과세라고 해서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하거든요.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적용하지 않고요. 그 외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면요, 건보료를
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재취업하는 방법이 있죠. 재취업하면은 회사에서 반 부담해주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대상되는 자산도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것입니다. 건보료 줄이려다 몇 천만 원씩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한 연기연금을 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65세 김 씨라고 하겠습니다. 연금을 한 180만 원 정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5년을 연기했어요. 국민연금을 연기하면요 7.2%씩 매년 더 주거든요. 그러니까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것을 연금을 안 받기 시작 연기하면서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나중에 더 받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 이 180만 원을 안 받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연금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연금을 받는 건데 어렵게 살기 위해서 연금을 너무 뒤로 늦춰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5년 동안 연기하면서 1억 원 정도의 연금 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5년 동안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무리한 연기연금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연금을 안 받더라도 생활이 풍요롭다 그러면은 연금을 안 받아도 되지만은 연금이 내 생활 자금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연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과도하게 소득을 분산해서 건보료를 줄이는 경우 70세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예금과 같은 여러 금융자산 3억을 아들한테 증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가 4천만 원 나왔어요. 건보료 몇천 원, 몇만 원 줄이려다가 증여세 4천만 원 물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되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과표를 낮추려고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67세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시세 6억짜리 아파트를 5.4억 이하 되면은 피부양자 조건이 되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6억짜리 아파트를 5.4억에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6, 7천만 원 손해보고 판 것이 된 거죠. 이런 것도 조금 덜 내기 위해서 너무 큰 돈을 피해보는 경우니까 적절하지 않고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61세 정 씨 같은 경우에는 피부양자를 유지하려고 자기가 하던 사업을 폐업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하니까 또 소득이 없으니까 1년 후에 다시 또 사업을 재개한 거예요. 재개하려고 보니까 인테리어 새로 해야 되지 뭐 이것저것 비용이 들어간 거 보니까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만 원, 몇천 원 건보료 줄이려다가 몇천만 원 손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보료하고 건보료 절감액하고 내 기회비용하고 비교를 해서 기회비용이 크면 건보료를 부담하더라도 계속 유지하는 게 좋고 건보료 절감액이 내 기여보다 훨씬 크다. 이랬을 때는 건보료를 줄이는 방안을 생각하는 게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무턱대고 건보료 줄이는 쪽에만 너무 치중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을 좀 낮추면 건보료도 줄어들겠죠. 연금을 낮추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건보료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연금으로 연금액을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연금 받으면은 정상 수령한 연금액보다 6%씩 적게 받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연금액이 적어지니까 건보료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건보료는 절감될지 모르겠지만은 연금 총액도 같이 감소하잖아요. 그런데 건보료는 일시적이지만은 연금은 내가 죽을 때까지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건보료 절감액이 아주 크지 않는 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추납을 통해서 연금액을 높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건보료 절감 효과는 없죠. 소득이 많아지니까 건보료 오히려 조금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 연금 총액이 많아진다는 거죠. 나중에 내가 받을 연금액이 많아지니까 조금 내가 건보료를 높이더라도 연금액을 늘려서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점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을 공적연금과 관련해서 건보료 판단 기준은 어떤 것이 좋으냐면은 건보료 증가가 연금 증가보다 더 적으면은 연금 쪽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건보료를 내더라도 연금 쪽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연금보다 건보료 절감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하면은 건보료 중심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딱 결론적으로 좀 일반적인 결론을 내자고 하면은 건보료 절감시키는 것은 그냥 반짝 세일에 불과하다. 그리고 연금액을 증가하는 게 좋겠다. 연금액을 증가하면은 월급 인상하는 거하고 똑같다. 월급 인상되면 계속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보료 절감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주 고소득자라서 건보료가 진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연금액 증가보다 건보료 절감하는 게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건보료 절감액하고 연금 증가액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연금 증가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잘 모른다. 연금보험공단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화하면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계산하시면 되고, 건보료 절감액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건강보험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혼자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비교해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건보료 좀 많아졌다고 무조건 난 절감해야겠다. 여기에 너무 포인트를 맞추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투납한 경우 소득이 높아지죠.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겠죠. 이 경우 건보료와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60세 최 씨가 1,000만 원을 투납했습니다. 그랬을 때 건보료 변화하고 연금 수령액의 변화를 보면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 보니까 건보료가 7,000원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투납을 하면은 건보료가 7,000원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연금 수령액은 10만 원이 증가해요. 그래서 만약에 25년 동안 보면은 건보료는 25년 동안 210만 원 더 내게 되는 거고요. 연금 수령액은 무려 3,000만 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는 그냥 밥값 수준이고 연금은 월급 같은 돈이 되는 거죠. 건보료를 이렇게 앞내를 끄고 2천만 원 이제 언더로 계속 소득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2천만 원 이하가 되면은 피부용자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보료가 빵원이라는 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고 그다음에 소득이 적고 재산이 적은 사람한테는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2천만 원 이하로 맞춰놔도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국민연금은 점점 늘어나잖아요. 일정 금액씩 물가 상승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소득을 1,800만 원, 1,900만 맞춰놔도 1년, 1, 2년 지나면 또 2천만 원이 넘어가요. 또 낮춰야 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천만 원 초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최소한의 어느 정도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 소득 활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방법을 계속 고수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제도를 계속 활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요즘에는 보통 60세 넘어서도 소득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버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2천만 원 넘는 것은 금방이에요. 거기다가 국민연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2천만 원 넘는 것은 언제냐인 문제만 있는 거지 분명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건보료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소득을, 연금 자산을 늘리는 쪽에 방점을 찍고 건보료는 그냥 내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양자 등록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퇴직하면은 바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거 빨리 해버리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계속 가입 제도 같은 경우도 이미 가입 제도를 신청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보험료 나온 날로부터 2달 안에 해야 돼요. 그거 넘어가면은 퇴직하고 나서 또 요 기회 놓쳐가지고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게 피부양자 등록 유지 제도하고 그다음에 이미 계속 가입 제도, 이것은 빨리빨리 해야 되고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건보료 적용되지 않은 절세 상품들을 잘 가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상품을 가입하면은 건보료를 전혀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많게는 10억 이상도 가능하다. 이런 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건보료 상승은 그냥 감수하라. 그리고 연금을 증가시키는 전략으로 나가는 게 난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건보료 상승을 막기 위해서 내가 항상 자산을 2천만 원 이하로 가져가겠다. 내 연수익을 2천만 원 이하로 가져가겠다. 이게 1, 2년, 2, 3년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3년, 5년, 6년 계속 가면요. 진짜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2천만 원 가지고 건보료 조금 아끼려고 2천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냐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벌 수 있으면은 요즘에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70세까지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건보료 줄이려고 70세까지 일을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건보료 몇천 원 더 올라가는 거 감수하시고 그냥 내 소득을 좀 더 늘리자. 이런 쪽에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노후 준비할 때 되게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노후 준비할 때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매월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을 만드는 게 은퇴 세팅이거든요. 우리가 매일 아침 9시에 출근이 세팅되어 있으면 그 전날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아무리 피곤하고 잠이 와도 출근하잖아요.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은퇴 세팅이 그런 겁니다. 은퇴 세팅을 안 해놓으면요, 막
진짜 내 자산이 막 여러 군데 흩어져 있지만은 은퇴 세팅을 잘하면은 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출근 세팅하듯이 내 자산이 잘 관리될 수가 있습니다. 은퇴 세팅은요 월급 세팅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연금 세팅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출 관리 어떻게 하는지 지출 세팅으로 종결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의 한계가 있고 제 유튜브 송영욱 TV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여러분들이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쓴 책 이 은퇴 세팅법도 아주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노후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노후 준비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노후 관련된 정보가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